네,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가 이 TAT 2급 이론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요. 재무회계 문제하고 세무회계 문제 모두 20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재무제표의 일부이다. 2020년 말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매출 채권 그리고 대손충당금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빈 여백에다가 이게 T 계정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세요. 빈 여백에다가 T 계정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네, 여기다 모니터에다 쓰기가 힘드니까 제가 칠판에다 써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은 매출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계정이고 밑에 있는 것은 대손충당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부터 볼까요? 2020년 1월 1일 매출채권 10만원, 대손충당금 4만원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매출채권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오는 거죠. 여기서 1월 1일이니까 매출채권이 전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기초라고 해도 되고 뭐 전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10만원 차변에 적어주시고. 자,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은 매출채권의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이제 기초 4만 원이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점.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액은 2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외상은 매출액의 70%다. 외상이 매출채권이잖아요. 자, 2020년 1년간 20만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70%가 외상이래요. 그러면 14만 원. 이게 외상. 그렇죠? 외상이 매출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20만 원은 어디로 가요? 매출채권 차변에 간다. 이 10만 원도 이쪽 차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만 원이 다 가요? 24만 원. 응? 70%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원. 20만 원에 70%요. 14만 원 갔죠? 지금 모니터에 안 보여서 여러분 지금 녹화되는 거에는 여기 안 나오는데 지금 칠판에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3만 원이다.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채권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거죠. 회수 3만 원. 이게 대변에 가는 것이다. 다음 네 번째 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은 2만 원이다. 회수 불능 해서 대손 처리했어요. 2만 원. 여러분 대손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손 처리 시 분계는요. 매출 채권에서는 줄어들고 대손 충당금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대손 처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 아니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나? 보고서 있구나.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이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2만 원 대손 처리했다. 여기에 대손 처리한 거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매출 채권 여기서는 기말에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24만 원이 발생했는데 5만 원이 줄었으니까 19만 원이 잔액이 되겠죠. 이것이 어디로 가요? 차기로 2월 되죠. 차기 2월이 19만 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4만 원으로 마감이 되겠죠. 다음 대손총담금 4만 원 잔액이 있다. 2만 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 이게 차기로 2월 되겠죠. 2만 원. 그래서 4만 원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차기 2월이 바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 2월이 바로 잔액이 된다. 네. 그러면 답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19만 원에 2만 원.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이런 문제 만나면요. 꼭 계정을 그리세요. 네, 계정을 그려서 딱딱딱 대입을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그냥 이걸 머릿속으로 굴리려고 하면 이건 이거 머릿속에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돌아가지가 않는다. 여기 2만 원, 여기 19만 원. 차기로 2월 되는 것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의 잔액이 되겠죠. 네, 1번이 왜 답인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장부 마감 전 발견된 다음 오류사항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랬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갔나요?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이나 비용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죠.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지 않았다는 건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말이죠. 자본이에요. 자본 중에 자본 잉여금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중에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죠. 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거 단기 수익과 비용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의 미계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자본이죠. 자본 중에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자본 중에. 다음에 3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미계산.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뭐예요? 매출 원가죠. 이건 매출 원가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매출 원가가 뭐예요? 바로 비용이죠. 비용. 비용을 누락시켰잖아요. 비용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크게 나왔어요. 영향을 미치는 게 3번이 됩니다. 그러면 4번, 재해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했다. 재해 손실도 비용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입니다. 재해 손실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보면 비용은 비용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것을, 여기 영업의 비용에 들어갈 것을 판매 관리비로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결국에 수익과 비용만 빼먹지 않고 다 넣으면 당기순이익은 변화 없어요. 요 위치상의 문제지. 영업이익엔 변화가 생깁니다. 영업이익은. 네, 그래서 이렇게 TAT 2급의 이론 문제는요, 조금 생각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이론 문제를 이보다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쉽게 나오는 수준은 FAT 1급이나 그보다 더 낮은 FAT 2급.
그 수준의 이론은 조금 더 쉽게 냅니다. 근데 TK 2급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이걸 잘 해석을 해서 문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왜 3번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매출 원가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중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자, 1번을 보면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 재평가 빈도라는 건 재평가를 몇 번 하느냐 이거잖아요. 재평가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시가가 자주 변하면 2번, 3번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결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1번은 맞았어요. 2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 시 공정가치가 증가된 경우 및 감소된 경우를 모두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재평가 잉여금, 감소하면 재평가 손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다음 3번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정가치라는 것이 시가잖아요. 시가라는 것은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우리가 공정가치라 하거든요. 공정가치를 이게 풀어서 설명한 말이에요. 이물이. 3번 맞았습니다. 자, 4번이 그럼 틀렸다는 건데 유형자산 재평가로 발생하는 평가 이익과 손실은 모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이잖아요. 재평가 잉여금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평가 손실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재평가 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해설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재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고요. 당기에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재평가 이익, 즉 이거 이익 재평가 잉여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으로 유보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답 여러분 요거 해설해 놓은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주식 배당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여러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 조정이다 하는 거. 그러면 미자 들어가는 것 중에 부채가 하나 있거든요. 주식 배당할 때. 우리가 주식을 배당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지만 현금 배당을 할 때는 뭐라고 하죠? 현금 배당을 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 이거는요
이거는 부채. 아시겠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지만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그래서 분계를 한번 메모장에다 써가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이 주식 배당이라든가 현금 배당이 어느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냐면요. 실제로 배당을 하는 날 회계 처리를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는 어느 경우를 말하냐면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어느 시점에 처음 나오냐면 주주총회에서 말이죠.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억 원과 이왕이면 100억 원 100억과 주식 배당 200억을 결의하였다. 이때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자.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은요, 회사는 현금 배당 100억에 대한 부채가 발생했고, 주식 배당 200억에 대한 자본 조정이 발생합니다. 결의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날짜가 가령 주주총회를 2월 28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월 28일 날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이 있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300억,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억,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억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가 맞다 이겁니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니까 부채 증가라는 것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게 부채가 아니에요. 자본입니다. 자본 증가죠. 이건 자본 중에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자본이 감소했어요. 자본 300억 감소하고 자본 200억 늘고 부채 100억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미지급 배당금은 이건 부채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배당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배당을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모두 4월 1일 날 실시했어요. 실행하였다. 그래야 이 거래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억 원 부채 감소가 되고요. 대변에 회사의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켰겠죠. 회사의 자산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또 주식을 배당한 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억만큼 자본이 감소하고, 이 자본은 자본 조정이었어요. 대변에는 대신에 뭐가 될까요?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주식을 배당한다는 게 뭐냐면 주주에게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 발행의 액면가가 뭐가 돼요? 자본금이 되죠. 여기 주식 200억, 주식을 200억 원어치 배당하기로 했다는 것은 액면가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액면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자본 조정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은 증가하는, 자본 감소, 자본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 자본과 관련된 분계가 우리 실무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이는 분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법인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는 말이죠, 조그마한 법인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이론 문제에서도 빼먹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4번 문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채가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죠.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 2번을 볼까요? 순자산의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얻는다. 아까 분계를 보셨죠? 주식 배당하는 거. 자산의 감소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에는. 현금 배당을 하면 자산이 감소하죠. 현금 배당을 해야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보세요. 주식 배당을 하면은 아까 이익잉여금 차변에 와서 감소했죠. 300억은 다 아니지만 그 중에 200억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해가시죠? 다음 네 번째,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식수는 증가한다. 자, 보세요. 이 분계에서 보시면 200억 자본금 증가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억 자본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배당만 하는 거 가지고는, 주식 배당만 가지고는 자본금의 변동이 안 일어납니다. 자본의 변동이. 자본이 똑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문제가 어딨죠? 그러나 뭐냐면 주식의 수는 늘어납니다. 주식의 수는. 왜냐면 주식을 발행해 줬잖아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다는 말이지, 자본금은 변합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생겨요. 늘어나요. 자본 총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금은 늘었지만 그만큼 여기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을 갖다가 자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을 포함한 자본의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까지를. 다음에 5번 문제를 가보면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일부 내역이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각각 얼마인가? 저는 사실 이 문제는 다 맞추리라고 기대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예, 왜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 정도 문제는 TAT 2급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것도 TAT 2급에서 나온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더 낮은 급수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보통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자산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거 현금의 형성자산 유동이죠. 매출채권도 유동이죠. 단기 투자자산도 유동입니다. 선급금, 계약금 준 거 유동자산이죠. 상품, 재고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죠. 네,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에요. 이것만 한번 더 해볼까요? 75만원에 77, 87, 95, 102만원, 122만원, 122만원. 3번이 답이네. 예. 이 파란 거 다 유동이고 나머지가 비유동입니다. 다음은 6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김 대표가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 부장이 자산이 500만 원이고 부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채를 껴안고 인수하면 200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200입니다. 김 대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회계를 인수하도록 하세요. 50만 원 더 준 겁니다. 50만 원. 그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원래는 200에 인수 가능한 거잖아요. 50만 원 더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1.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예, 정액법. 예, 상각 맞습니다. 2번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50만 원이다. 예, 200만 원인데 250에 샀으니까. 3번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틀렸죠? 우리가 이 무형자산의 경우는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5년이 아니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영업권은 우리 무형자산이죠. 3번이 틀렸다. 다음에 7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중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자연재해로 유실된 걸 한번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장부상 재고자산 기초장부가 30만원, 단기 상품 매입액이 120만원, 단기 상품 매출액이 100만원, 매출 총이익률이 20%인데 재해 발생 후 재고자산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 창고 실사 결과 실제액은 60만 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만 가지고 이 재고를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60만 원하고 차이를 내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 T계정 하나 그려봅시다. 이게 재고자산이에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기초 30만 원 차변에 적죠? 단기 상품 매입액 120 차변에 적죠? 단기 상품 매출액은 여기다 적는 게 아니죠.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하는 얘기는 매출액이
매출액의 20%는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이익이면 80만 원이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품의 이쪽으로 가는 게 매출원가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 계정을 마감을 해보면 차변이 150 합계가 대변의 합계도 150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뭐냐? 여기 들어가는 게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그러니까 70만 원이다 이거. 기말상품 재고액이 70만 원. 70만 원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실된 금액이 있다 이거예요. 자연재해로. 그래서 창고 가서 실사를 해봤더니 60만 원이래. 그러면 10만 원만큼 유실됐다 이 말이에요. 10만 원만큼. 그래서 답이 1번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T계정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뽑아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풀이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밑에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 답지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 답지에. 그런데 뭐 이런 설명보다는 저는 그림, T계정 그려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거. 이걸로 여러분이 좀 연습하시면 더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번 문제 가면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 적합성에 있는 회계 정보는 예측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목적 적합성에는 예피적이 있어요. 맞았죠? 2번 적시성이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적시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피적이 있는 건데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적시성이 떨어지니까 목적 적합성은 상실된다고 말할 수 있죠. 다음에 3번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신뢰성에는 뭐예요? 표검증이 있죠. 표검증,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검중. 신뢰성의 하위 질적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검중. 그래서 3번 맞았고 4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 적합성하고 요 신뢰성이라는 거 두 개가 중요한 질적 특성이잖아요. 이 두 개는 상충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뭔가 하나는 조금 기울어집니다. 신뢰성을 중시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이 저하가 되고 또 목적 적합성에 치중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질적 특성은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4번이 틀렸다. 다음 9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제 9번부터는 이제 세무 문제네요. 과세 대상 용역이 아닌 거. 의료보건 용역. 의료보건은 면세죠. 면세.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이런 거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영수증 보고서 부가가치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료보건 용역 또 수의사의 동물 진료 용역 다 면세입니다. 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럼 2번은 뭐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거 과세. 산업재산권을 대여했다. 과세. 산업재산권이 뭐예요?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거.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이죠.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건설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무조건 다 용역입니다. 자재를 부담했든 안 했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이고 건설은 당연히 과세죠. 그래서 여기 면세가 1번이 면세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혜인이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매출 애너리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다 제외되는 거예요. 매출 환입도 제외되는 거고 매출 할인도 제외해야 되고 매출 애누리도 제외해야 됩니다. 이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는 우리 매출액에서 빼주잖아요.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거죠. 1번이 틀렸다. 나머지 사람은 다 맞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연체이자는 세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 아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는 현금 판매보다 가격이 높아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되잖아요. 이자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래처에 장려금을 주었다고 그래서 판매 금액에서 빼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과세 표준에서 장려금 주었다고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장려금, 대손금, 장대, 하나가 장려금, 대손금,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응? 우리 그 건설 같은 거 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뭘 문제 생기면 고쳐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증금 거는 거 있죠. 뭐죠 그게? 건설 끝나고 납품을 했어요. 하자 보증금. 그렇죠. 장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장대하. 장려금 줬다고 공제하지 말고, 대손 났다고 공제하지 말고, 하자 보증금 걸었다고 공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대하. 자, 1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인데 3번이 옳지 않아요. 자, 3번 직접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애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이 아니라, 그렇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애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려요. 혹시 다른 거 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3번 말고? 이해 없으시죠? 다음에 12번. 다음 중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인 것은 이랬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뭐냐? 자, 직장 공제에 초과한 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융소득 뒷부분에 표가 하나 있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중에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비영리 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조건부 분리과세예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정답에 정리해놓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3번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한공에서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가 2020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이겠습니까? 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자, 김한공 씨 월 급여가 이만큼이고 상여금이 이만큼입니다. 더해야죠. 자녀 학자금 과세죠. 과세는 다 더하는 거예요. 여비,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한 실비 변상적이다. 이거는 비과세죠. 실비 변상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 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여비를 100만 원어치 썼어요. 그리고 받았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이거를 우리가 총급여라고 봐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외. 식대 월 10만 원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빠지는 건데 문제는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월 1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 이거는 급여에 포함해야 돼. 이렇다면 이건 포함이다. 근데 자녀 학자금이요. 네. 비과세되는 것도 있죠. 자녀 학자금 비과세는 없는데요. 그거는 저기 비과세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거죠.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할 때 학자금 불입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학자금도 총급여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세입니다, 학자금. 그래서 요 100만 원만 빼고 다 더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을 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번 맞아요. 2번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맞아요.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네, 아까 1번하고 지금 3번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4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다. 예,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은 하루로 안 칩니다.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하루를 쳐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한다. 4번이 틀렸다.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 기타 소득이 굉장히 열거된 게 많죠? 옳은 거 찾아볼까요? 1번 복권 당첨 소득 중 3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30%죠? 3억 원 초과부터는 20%가 아니라 3억 원 미만이 20%죠.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아니죠.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에 되는 거예요. 연금계좌, 연금에 수령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건 뒤에 표가, 이것도 기타 소득 뒷부분에 표가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구분해 놓은 표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3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다. 예, 3번은 맞았습니다. 4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의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뇌물이나 알선수재가 금액이 뭐 3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다음 16번.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재무회계 문제네요. 1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틀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왜? 이거 자본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혹시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험지를 안 나눠줘 가지고 자기가 뭐 어느 걸로 체크했는지 잘 모르시죠? 시험지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요, 여기다가 사인도 해주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필기시험 다시 봅니다. 예. 학교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필기시험은 다시 한번 여러분 답을 어떻게 이것이 자기가 답 찍은 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름 쓰신 데다가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설명 다 들으시고 진작에 나눠줄 걸. 네. 그래서 16번은 옳지 않은 게 1번이었다는 거죠.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건 뭐죠? 취득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 가산해야죠. 기계장치 구입할 때 운반비 가산해야 됩니다. 토지 구입할 때 취득세 가산해야 됩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할 때 취득세 가산해야죠. 보유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이거는 사용 중에 들어가는 화재보험료는 취득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7번은 대부분 다 맞춘 걸로 보고요. 다음 18번. 다음 거래에서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요? 네, 매출채권. 아까 1번 문제가 매출채권 문제였죠. 네,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한국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했답니다.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까요? 1000개를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5천만원, 500만원이죠. 판매했다.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만원과 전자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500만원 중에서 현금 50만원 받았고 어음하고 외상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 중에서 50만원을 뺀 450만원이 모두 뭐예요? 예, 이게 매출채권이에요. 이게 받을 어음하고 외상 매출금이 매출채권이잖아요. 예. 그 답이 3번이죠. 뭐. 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어음하고 외상 매출금이 매출채권이니까
우리가 500만 원어치 팔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거 50만 원, 그 외에는 어음하고 외상이에요. 그 어음하고 외상이 450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매출 채권은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이다. 다음 19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이다. 예, 총평균법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평균 단가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평균 단가가 나오면. 자, 평균 단가는요, 매입과 기초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매출은 평균 단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8만원과 36만원, 그러면 44만원이죠. 44만원을 1700개로 나누면 그게 평균 단가예요. 44만원 나누기 개수가 800개, 900개니까 1700개죠. 1700개로 한번 나눠보시라 이거. 44만원 나누기 1700개. 그러면 이거 1700개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더했네요. 500개 맞아요. 500개로 나눠야죠. 그래서 44만원 나누기 500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880원이 이게 평균 단가입니다. 880원. 이것만 알면 모든 게 끝나요. 평균법은 이게 평균 단가니까 이 평균 단가에다가 뭘 곱해요? 매출원가? 그럼 매출 수량을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매출 수량. 그게 매출원가잖아요. 자, 몇 개 팔았어요? 375개 팔았죠? 그래서 375를 곱해 보셔라 이거예요. 375를. 자, 평균 단가가 880원짜리인데 375개를 팔았다. 그러면 33만 원이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매출 원가. 그래서 33만 원 거기에 있나요? 예, 제가 이 밑에 거를 안 봤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33만 원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그러면 500개 중에서 말이죠. 375개가 팔려 나갔으면 500개 빼기 375개 하면 재고가 125개가 되어야 되는데 120개밖에 안 된대요. 재고가 5개가 어디 없어졌어요. 자, 수량 차이 5개가 있는데 3개는 정상적 감모면은 이거는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정상적 감모는 2개는 비정상적 감모래요. 이건 원가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2개 값만 빼면 돼. 원가가 아니니까. 비정상 감모는 원가가 아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2개가 얼마냐? 한 개가 880원짜리니까 880원 곱하기 2개 1760원이죠. 이것을 빼면 매출원가가 되겠네요. 330000 빼기 1760원 2개를 빼주면 328240이다. 매출원 더해줘야지. 미안합니다. 이거 빼주면 안 되고 매출원가에 더해지는 게 3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3개 곱하기 880원 이걸 더해줘야지. 그렇죠? 3개 곱하기 880원 하면은 2640원이에요. 요게 2640원에다가 요 33만원을 더해야죠. 그러면 줄 바꿔서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얼마 나오냐면 33만 2640원이 나옵니다.
33만 2640. 자, 세 개는 원가성이 있는 거죠. 정상 간부니까. 제가 아까 두 개를 뺀다는 건 실수했어요. 세 개를 더해야죠. 빼는 게 아니라 이걸 더해야지. 세 개를 더해야죠. 원가에. 자,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정상적 간부는 매출 원가이다. 예. 비정상 간부는 매출 원가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하니까 아까 이걸 무시하고 구하면 3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세 개를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한 개당 880원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880원이니까 더하면 요게 나온다. 3번 33만 2,640원. 자, 마지막 문제는요.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했다. 회사는 이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장기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매증권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장기 보유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시 수수료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요, 취득 시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샀죠. 600만 원에다가 이걸 곱하기 하면 600만 원이죠. 10만 원을 더합니다. 그게 취득 원가가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가 600이에요.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취득 원가는 610만 원이 된다. 610만 원. 4번이 답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볼 때는요, 이거보다 좀 쉽게 냅니다. 네, 이거보다 좀 쉽게. 예. 그래서 점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네, 수고하셨고요.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